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환율과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환율은 143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려오나 싶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심각한 거는 한국 10년 채권금리가 이제 3%를 넘고 3.15%까지 오늘 폭등하는 것을 보고 이거 상황이 꽤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달러 지수는 99를 넘어가고 있고, 연준이 QT를 종료를 선언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시중에는 달러가 많이 부족하다는 현상과 달러 대비 다른 국가들의 통화들이 약해지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신흥국이라고 하는 한국은 현재 코스피 주식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이제 원화 유동성에 의해 계속 올라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체를 대변하는 환율과 국채금리는 계속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를 보면은 2024년 기준에 1226.7조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GDP 대비 40% 정도로 준수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23년 기준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가 됐는데, 사상 최초로 50%를 넘었고 24년도에는 45% 정도로 디레버리징을 해 나갔지만 25년과 향후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갈 전망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자 지급액을 보면 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죠. 24년 말 기준에 28.2조 원 수준이고 25년에는 이자만 30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65년까지 약 156.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중장기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원화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 25년 4월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 약 1473원까지 약세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 낮지만 9월과 10월, 이제 11월에 들어가는 이제 지금 상황에는 1430원 이상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국내 통화의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500원이라는 숫자는 곧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올라가서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죠. 문제는 국채금리인데 10년 만기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약 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더 올라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굉장히 암울한 건데, 이게 원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GDP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10년 채권물은 내려가야 하는데, 전 세계적인 구조적인 현상으로 오히려 장기 채권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다가 더 올라가는 현상은 부채 사이클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크게 작용합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해 급등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낮은 성장과 높은 채무 비용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업 가계 외채 및 환 위험을 수반하는데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부채가 현재 610조 원 이상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가계부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최근 규제 강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글로벌 금리와 환율 환경 변화라고 들 수 있는데,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가 자리를 잡고 있죠. 물론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했고 12월에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매파적인 인하와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이며 외화 차입 부담이 있는 나라에 직접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약세는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 국채금리 상승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국내 성장 둔화, 구조적 부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 생산성 정체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성장률 하락 위험을 높입니다. 성장이 낮아지면 당연히 세금 수입이 줄고 정부는 더 많은 채무를 통해서 재정을 메꿔야 합니다. 채무가 증가하면 미래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이게 다시 금리 상승,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죠. 또 지속적인 가계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현상이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GDP 대비 약 91.7% 수준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게 주요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물론 25년 3월 시점으로 가계부채 대비가 GDP 비율 대비 약 89.5% 수준으로 집계되어 낮아졌지만,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을 보면, 즉 부채 소득 비율이 약 174.7%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엄청 많아요. 한국은행과 정부는 가계부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었고, 부동산 규제로 더 이상 가계부채를 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 구조적인 현상이긴 한데, 팬데믹 이후와 최근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서 각 정부 중앙은행들의 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세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채무 증가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있죠.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51.6%에서 58%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외화를 또 빌려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원화가 또 약세를 보이면 이 원화로 환산한 외화 부채가 크게 증가해서 재무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또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 성장 둔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지속적인 환율이 약세되고 국내 성장이 둔화되고 외환 보유액이 압박받고 그런 것들이 맞물릴 때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본 이탈 위험이 생기고, 실제로 뭐 기업이나 가게를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그런 외화 이탈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이게 다시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요. 뭐 지금은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걸 생각해보면 특히 우리나라만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결국 채무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이 커지면 정부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듭니다. 교육이나 이제 복지나 사회 안전망 등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채무이자와 부채 상환에 묶이게 되면 미래의 지향적 투자가 위축될 수 있죠. 또한 지속적 환율 약세가 수입물가 생활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원화가 약세로 가면 수입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나 기업 비용이 올라가면 내수와 투자 위축으로 연결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외화 차입 부담이 증가되고 원자재 수입비 증가 때문에 경영에 부담이 되겠죠. 이런 높은 금리와 원화 약세와 불확실한 환율 리스크는 기업이 또 시설 투자와 설비 투자에 나서기 어렵게 합니다.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낮아지겠죠. 또 일자리 창출이 둔화됩니다. 그마저도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고, 이게 다시 세수를 감소시키고 재정 압박과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런 금리 상승은 결국 채권금리에 가상금리가 더해지는 또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환율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실질소득을 또 감소시켜서 가계의 채무 상환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진적으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과 가계 소비 위축 등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친 듯한 퍼포먼스로 인해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성장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면 피크아웃을 찍고 성장이 낮게 내려간다면 채무 비율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겠죠. 또 재정이나 금융이나 외화 건전성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1%대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적신호이긴 합니다.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물론 이번에 이제 200억 달러 정도 연간 이제 갚아나가는 걸로 3,500억 달러 일시불이 아닌 그런 협상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충격적인 미래 전망은, 만약에 또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고 다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주요국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한국의 금리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다시 정부와 기업과 가계 모든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재정 부담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2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다 목도했듯이 그때 부동산이 엄청 폭락을 했고 모든 자산들이 폭락했던 걸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경우에 외화 차입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고, 수입 물가와 기업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경기 둔화를 부추길 겁니다. 또 재정이나 금융이나 외화 건전성이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은 이제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시장에서 경고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의 급등은 채무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납입 만기 구조의 이 금리 상품, 이 채권 시장의 수요 이런 여부들이 질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에 채무 재조달이 어려워지면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겁니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걸 생각해보면 좋지 않죠.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 리스크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위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위기 상황에서 잘 대응하고 하시길 바라면서 또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